문제다린 신혜손입니다. 18년도 1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의사 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 3가지를 쓰시오. 의사 교류 분석 상담은요, 주요 개념들이 인지적이므로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부적절하다. 두 번째는 주요 개념들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라는 점하고요. 세 번째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과학적인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제한점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내담자가 상담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요, 실제로 느끼기는 어렵다라는 제한점이 있네요. 이 중에서 3개 뽑아 쓰시면 돼요. 2번,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던 것이죠. 첫 번째는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몇 가지 직업이 있음에도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직업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 타인에게서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흥미와 적성의 모순이라고도 해요.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 수행 능력, 즉 적성이 부족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네 번째, 어리석은 선택, 다른 말로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는 경우. 3번, 김 씨는 정리해고로 인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 여기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 씨의 사례를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의 기본 개념인 A, B, C, D, E, F 기법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지금 이 행동적 상담,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의 기본 개념 A, B, C, D, E, F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실제 적용 사례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철저하게 학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A 선행 사건인데요. 구체적 사건으로서 김 씨의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비합리적 신념 체계인데, 정리해고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의미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말하는 것이고, C 결과는 김 씨는 우울증과 불안, 무가치감, 그리고 자살 시도 등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D는 논박인데요. 정리해고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정리해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자살 시도는 옳지 않다고 논박한다. 그리고 이는 효과인데, 논박을 통한 효과예요. 김 씨는 자괴감이나 무가치감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게 된다. F 감정이요. 김 씨는 자신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4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직업 상담 3요인을 설명하시오. 파슨스의 이론을 대입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겠죠. 두 번째는 이제는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예요. 직업 세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진다. 세 번째,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에요. 자신과 직업 세계를 과학적 조언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연결한다. 자신에 대한 파악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한다. 5번. 생애 진로 사정의 평가 의미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해서는 4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구조 중에서도 진로 사정만 독립적으로 출제되니까 진로 사정에 대해 독립적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여기서는 의미,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예요.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상담자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법으로서 내담자에 대한 기초적인 직업 상담 정보를 얻는 질적인 평가 절차이다. 얻을 수 있는 정보. 두 번째,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 번째, 내담자의 가치관 및 자기 인식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 6번, 아들러가 주장한 열등감 콤플렉스의 원인 세 가지 이렇게 쓰시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관 열등감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적 불완전에서 비롯된 콤플렉스가 바로 기관 열등감이에요. 두 번째, 과잉보호는 부모가 과잉보호함에 따른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 콤플렉스가 과잉보호고, 양육태만은 부모의 양육태만에 따른 자존감 부족에서 비롯된 콤플렉스이다. 외우기 어렵지 않죠? 7번, 슈퍼의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슈퍼의 발달적 직업상담이에요. 직업상담. 직업상담 6단계요. 문신자와 현태이가 결혼한다. 어디에서? 슈퍼에서 1차 때 많이 외웠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예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을 묘사한다. 이 설명 내용은 핵심 키워드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좋아요. 심층적 탐색은 지시적 방법으로 심층적 탐색을 위한 문제를 설정한다.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제3단계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사고와 감정을 명료화하여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을 얻는다. 현실 검증 제4단계. 지시적 방법으로 심리검사, 직업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탐색하여 현실을 검증한다. 다섯 번째는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제5단계예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현실 검증에서 얻어진 태도와 감정을 탐색하고 처리한다. 여섯 번째, 의사결정 제6단계죠. 비지시적 방법으로 대안적 행위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문심자 현태의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단계예요. 1차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고요. 2차에서도 몇 차례 걸쳐 나온 바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8번에 성능 검사와 성향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명을 각각 쓰시오. 심리 검사 분류죠. 심리 검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 있지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심리 검사 분류요. 첫 번째 실시 방법에 따라서,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세 번째 측정 내용에 따라서, 네 번째 검사 장면에 따라서. 여기서는 성능 검사, 성향 검사라는 것은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성능 검사는 다른 말로 해서 극대 수행검사, 최대 수행검사, 인지적 검사라고 하고, 성향 검사는 습관적 수행검사, 정서적 검사, 비인지적 검사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능 검사는 지능, 적성, 성취도로 나눠지고, 그리고 성향 검사는 성격, 흥미, 태도 검사로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이건 유형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검사명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 검사는 이 지능, 적성, 성취도로 나눠지니까 지능 검사에서 하나 뽑아 쓰시면 되죠. 성인용 지능,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 또는 스탠포드와 빈의 지능 검사를 써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적성 검사 GATB 있고요. 학업 성취도 검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성향 검사라는 거는 성격, 흥미, 태도 검사니까 성격 검사,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 MBTI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뭐 CPI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흥미 검사로 직업 선호도 검사,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이런 거 써도 되니까 이렇게 검사명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9번, 심리 검사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씩 이렇게 쓰시오. 투사적 검사예요.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요, 내담자의 다양하고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거 물론 갈라쓸 수도 있다고 했었죠. 내담자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두 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내담자의 의도적인 방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내담자의 풍부하고 심층적인 심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것도 둘로 갈라쓸 수 있다고 했어요. 내담자의 풍부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내담자의 심층적인 심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여하튼 이렇게 쓰시면 장점 3개 나오고요. 단점은요,
검사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매우 부족하다. 두 번째, 여러 상황적 변인들이 검사 반응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세 번째, 검사를 채점하고 해석할 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는 단점이 있다. 전에 한번 풀었던 문제고요. 10번에 심리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세 가지요.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총 5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학 내적 합치도, 그리고 채점자간 신뢰도도 있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채점자간 신뢰도 빼고 이 나머지 그 남은 4개 위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4개는 철저하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딱 지목해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문학 내적 합치도, 반분 신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예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는 것이에요. 얻은 2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는 것이고, 동형검사 신뢰도는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동등한 유형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형 검사 신뢰도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2번 검사를 실시하긴 하는데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똑같은 검사를 이렇게 2번 실시하는 거지만 동형 검사 신뢰도는 첫 번째 시행한 검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시행하는 검사는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유형이 동등한 이런 검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여하튼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 세 번째, 반분 신뢰도요. 어떤 집단에게 한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검사의 문항을 동형이 되도록 2개의 검사로 나누는 것이에요. 뭐 홀수, 짝수로 나눈다든지 전반부, 후반부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나눈 다음에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항 내적 합치도는 한 검사 내에 개개의 문항들을 독립된 검사라 보고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한다. 이게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4가지예요. 11번.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첫 번째가 표집 오차예요. 표집 오차.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가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예요. 준거 타당도 계산을 위한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세 번째가 준거 측정치 타당도인데 준거 왜곡으로 인한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범위 제한이라는 것이 있고요. 준거 타당도 계산을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상관계수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이 중에서 3개만 골라 쓰시면 되는 거죠. 11번.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동작성 척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얻게 된 장점 3가지 쓰시오. 동작성 검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은요, 이 동작성 검사 수검자의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직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검자의 문자 해독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직접 그 동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주행시험 같은 것이요, 이거 보면 직접 이 사람이 운전하는 능력 알아볼 수 있고, 문자를 몰라도 운전 주행 능력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요. 세 번째, 수검자의 동작 수행에서 다양한 행동을 알아볼 수 있다. 이 사람은 집중력이 좋은지 집중력이 약한지, 순간적인 어떤 실수했을 때 그 당황함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번째, 수검자의 지속적인 주의력과 집중력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동작성 검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에요. 13번,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 직업 정보를 5가지만 쓰시오. 이 명칭만 쓰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했었죠.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자유롭게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나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그래서 정규 교육이 있고요. 육체활동,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장소, 작업환경, 작업강도, 정육숙직 작작작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격면허, 유사명칭, 관련 직업, 조사 연도, 표준산업분류코드, 표준직업분류코드. 그래서 자유관조, 표표표. 맨 끝에 나와 있는 표는 의미 없이 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라고 했었어요. 나머지 설명은 필요 없어요. 명칭만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14번. 직무 분석은 직무 기술서나 작업자 명세서를 만들고 이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여러모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용도, 이것도 역시 몇 차례 시험에 나왔었고요. 외우는 거 간단하게 외워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 직원을 모집하거나 선발할 때 모집 및 선발, 교육 및 훈련, 배치 및 경력 개발,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 직무 재설계 및 작업 환경 개선, 인력 수급 계획의 수립. 이렇게 일단 뭐 정확하게 뭐 6개만 외워놓으면 거기서 뭐 4개를 쓰든 5개를 쓰든 6개를 쓰든 나오든 문제없이 맞출 수 있죠. 이 4번, 5번은 둘로 이렇게 갈라서도 충분한 것이에요. 15번. 아래 주어진 자료를 보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껌이죠. 이거 왜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는 이 만 15세 이상 인구수,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이렇게 해놓고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 나오는 것이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수 눈에 보이지 않지만 15세 이상 인구수가 경제활동 인구수와 비경제활동 인구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35986에서 14716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가 35986이에요. 35986 1000명이에요. 단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35986에서 14716을 빼주면 21270이죠. 21270 숫자까지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은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죠. 21270 나누기 35986 곱하기 100 하면 59.10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59.11% 이렇게 답으로 제시되네요. 계산이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16번.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각각 쓰시오. 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원인과 대책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때문에 실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을 해 두셔야 돼요. 마찰적 실업의 원인은요. 신규 또는 전직자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에요. 대책을 보면 구인구직 전산망을 연결하거나 직업 알선기관을 활성화하고 고용 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를 제공, 다시 말해서 직업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구조적 실업은 원인이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나 지역 간 노동력 수급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 대책은 경제 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이나 지역 이주금 보조, 전직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17번. 부가급여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라고 했는데 부가급여라는 거는요. 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그 돈으로 지급하는 이 돈, 화폐 임금이 아닌 모든 형태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미를 볼게요. 부가급의 의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화폐 임금이 아닌 모든 형태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사회보험료, 교육훈련비, 유급휴가,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정부의 그 임금 규제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절세 효과,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양질의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A 기업은 복지 혜택, 복리 혜택이 끝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외워두셔야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 월급으로 모두 돈으로 받아버리면 이 근로소득세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크잖아요. 이런 거를 화폐 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고요. 연기된 보상에 조세상 혜택이 있고요. 현물 형태 급여의 대량 할인을 이렇게 받음으로써 이렇게 좀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8번.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세 가지를 쓰시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죠. 첫 번째가 숙련의 특수성이에요. 기업이 숙련의 특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내부 노동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자기네 회사만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런 숙련의 특수성을 보존하려면 일하던 사람은 계속 오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노동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요. 두 번째 현장 훈련이에요. 실제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선임자의 기술 및 숙련이 현장 훈련을 통해서 후임자에게 전수됨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기업 내 관습이에요.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기업 내 관습은 노동관계의 각종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요. 네 번째, 기업의 규모와 장기 근속이요. 기업의 규모와 장기 근속은 조직 내 업무 분담과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형성시킴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게 바로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네 가지니까 이 중에서 3개 정도 철저하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대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